서가 명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 있었는데, 이제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피타고라스를 잘 이해했던 이제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그 이후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수학의 실제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메논이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와 메논이 그 노예 소년을 불러다가 기하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를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극히 일부를. 근데 원래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노예 소년은 수학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9살짜리인가 그런 아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메논이랑 둘이 어떻게 이제 얘기하려면 이 정사각형의 면적의 2배가 되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느냐, 노예 소년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 정사각형의 면적이 2배 있는. 그러니까 아마 메논은 아마 못할 것이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삼바술인데, 내가 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나는 질문만 하지 결정은 전부 다 노예 소년이 한다. 의견은 노예 소년이 이제 의견을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끄는데, 이제 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정사각형이 있는데 저거 2개를 붙이면 면적이 몇 배냐? 그랬더니 노예 소년이 그냥 묻기만 하거든요. 2배입니다. 하나 더 올리면 몇 배인가? 그랬더니 3배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 배인가? 4배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반을 잘랐는데, 그 반을 자른 그 밑에 있는 삼각형 그 면적은 원래 그 정사각형의 몇 배인가? 그랬더니 반입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다 자를 수 있겠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노예 소년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내가 너한테 물은 질문이 뭐였지?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것의 면적의 2배가 되는 정사각형을 찾으라 그랬지. 혹시 이 그림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위에 있는 정사각형은 그 밑에 있는 그 삼각형 그게 몇 개 있는 거냐?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 빨간 거기 안에 있는 그 삼각형은 몇 개냐? 4개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정사각형과 저것의 면적은 몇 배이겠느냐? 2배입니다. 그래서 메논한테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년한테 어떤 것을 강요한 적이 있느냐? 없는 거죠. 질문만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질문한 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 거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메논이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바로 전에 너는 이 노예 소년이 아무 기하학적 지식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는 이러한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메논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원래 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세상에서 있었는데, 지금 그때서는 우리가 완전한 세계에서 이제 그런 것을 관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불안한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기억해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상기하면, 회상을 잘하면 그 기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수학적인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굉장히 황당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수학이라는 것은 또 보편성이에요. 이거를 노예 소년한테 물어도 이 답이 나올 것이고,
저기 유럽에 있는 노예소년한테 불러도 똑같은 답이 나오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소년한테 불러도 똑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그 지식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 공평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 보편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래서 이데아론을 확대시키죠. 이데아는 뭐냐? 이데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처럼 이렇게 가변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면서도 절대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이 이데아인데 우리가 그 이데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고 이데아라는 이상사회에 있다는 거죠.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제 칸트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기하 지식이 그렇다는 것은 인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놀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는 기하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칸트처럼 이렇게 위대한 학자가 함부로 얘기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그러면 그러한 그런 어떤 그 사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정삼각형을 본 적이 없거든요. 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 그리스 시대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원이라는 게 정확한 원이 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컴파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저런 시계도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그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 비슷한 건 있었지만, 그렇지만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원을 딱 그리거든요. 그리스 시대에도. 그렇다는 소리는 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원형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저 세상에 있다. 그 이데아라는 세상에.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학에 대한 실제론과 개념론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개념론인데, 다시 말하면 칸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유클리드적으로 3차원의 유클리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감성 형식을 유전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거미 치는 거를 갖다가 안 배우고도 알듯이 우리는 그걸 그냥 유전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생긴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생긴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게끔 우리 마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까만 안경을 쓰면 이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안경을 우리가 벗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안경을 썼는데 그 안경을 벗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 때문에 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빨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기하 형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성 형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이제 칸트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학의 실제론과 수학의 개념론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타고난 거라면, 그 생각이 이제 피타고라스랑 이제 플라톤이 거친 다음에 한 5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의 그 업적을 이제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원론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원론을 쓰는데, 이게 이제 기하학 책인데 제목을 지오메트리 이렇게 안 하고 엘레멘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레멘츠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면 수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고 살아가는 것의 근본이 되고, 그런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유클리드가 이것을 엘레멘츠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는 플라톤의 그 이데아를 염두에 두고 원론을 집필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하나는 원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데아 학습이 가능하다. 이데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데아에서 얻는 지식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얻는 지식처럼 이렇게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진리이고 또 그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클리드는 이 원론을 통해서 진리에 이제 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론을 통해서 이데아 학습이 가능하고 이제 기하 법칙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편 형식으로 수립하고 그냥 이게 주장하지 않고 항상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찰이나 실험에 상관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약간 원론을 처음 보신 분들이 약간 당황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선 이 이야기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론을 어떻게 기술했냐면 이제 공리라는 게 있고 정의라는 게 있고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리는 뭐냐? 믿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리가 지금 이 5개만 갖고 우리가 그 기하의 465개 명제를 증명했습니다. 정리 1번이 그거거든요. 정삼각형을 작도하라. 이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도하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근데 모든 명제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근데 지금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때는 종이가 비쌀 때 아니에요. 그렇죠? 양피지라는 것이 꽤 비쌀 때거든요. 그러면 456개 명제인데 한 명제가 긴 거는 몇 페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노트로 이런 책으로 해도 몇 페이지니까 양피지라 하면 한 수십 개가 됐겠죠. 이제 거기에 그림을 갖다가 모든 465개 명제에 하나하나에 최소 하나씩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근데 유클리드 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공리입니다. 공리. 이 공리를 믿어라. 이 공리를 사실처럼 하고 나머지 465개의 사실들을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이것은 증명하지 않고 이것만 이용해서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65개가 이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만 이용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혼합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가 가장 중요하죠. 이 공리가. 그런데 이 공리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아까 저처럼 저렇게 하면 이거 쉽잖아요. 전부 다 5개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종이가 아까워서 그랬을 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465개 그림을 다 그렸잖아요. 가장 중요한데 여기 그림을 안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 제가 이거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칠 때 여기 대학원생들 한 명 있어서 제가 근데 제가 이걸 가르칠 때는 아마도 유클리드가 이걸 반전을 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반전을.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대학원생들이랑 1권부터 13권까지 하면서 어떤 명제는 그림이 필요 없는데 그림을 그려갖고 오히려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게 있어요. 왜 이 그림을 그렸지? 오히려 그걸 보니까 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림을 왜 안 그렸을까 이게? 그런데 그림이라는 것은 보조수단이거든요. 유클리드는 이것을 진리라 생각합니다. 진리다. 진리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자마자 사실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다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을 진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후대 사람들한테 일부러 그림을 안 그렸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그리고 나머지에다 그림을 다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진리라는 걸. 왜냐면 이걸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또 그때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465개는 뭐가 돼요? 거기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했기 때문에 465개도 진리가 되는 거죠.
얘기하면. 그래서 유클리드는 465개의 이데아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구축한 거죠. 언제냐면 기원전 300년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된 이런 때가 아니라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런 거예요. 수학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수준이랑 인간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엘레멘츠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걸 엘레멘츠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나라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레멘츠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저희로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정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작도를 해요. 근데 이 작도를 왜 하는가 하면 정삼각형을 처음에 정의하거든요. 세 변이 같은 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말한 것이 헛말인가 아닌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의를 계속하면은 그것의 타당도를 우리가 알아둬야 하잖아요. 그 정삼각형을 정의하면 그게 존재해야지만 의미 있잖아요.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을 정의했는데 정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그냥 허황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드는 정확하게 자기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증명하거나 아니면 작도하거나 아니면 공리로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어요. 그 엄청난 얘기들이 다 짜임새 있게 쫙 가면서 그걸 읽을 때마다 놀랍죠. 아, 이걸 왜 증명했을까? 다시 돌아가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딥한 이유들이. 그리고 또 이거는 이데아에 있는 세상이죠. 정삼각형, 원이라는 게 원래 없잖아요. 원을 그려서 우리가 작도하니까 이데아 세상을 갖다 현 세상에서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데아를 구현할 뿐 아니라 그 이데아 세상의 존재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어디야 로마가 아니라 피렌체에 가면은 그 라파엘의 그 학당 무슨 학당 그 내가 갑자기 용어인데 거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뭐 플라톤 뭐 그 전체 아테네 학당 유명한 라파엘의 그림인데 한번 꼭 보세요. 그 가장 그게 대표적인 그림이라 한번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제가 거기서 찍은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유클리드입니다.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작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얼마나 잘 그렸는지 제가 요 작도 안에 뭘 작도한 것까지도 그림에 다 있어요. 얼마나 그림을 샘세하게 그리셨는지 그걸 한번 가셔서 보시면 뭐를 작도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샘세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파엘도 유클리드의 그 이미지를 작도로 이렇게 상정할 정도로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 빗대서 얘기하면은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수학이라는 게 보편적이고 또 그것이 아름다우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을 구현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마 유일한 고귀한 존재일 겁니다. 서가 명가